2번 타자.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안본부의 이실장 공식 직함입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고 있어요. 맹렬히 안철수 후보 BW에 꽂혀가지고 지금 BW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박범계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과 요 장면으로 큰 트러블을 겪었죠. 자, 간단하게 순서는 토론회 총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후보를 정해서 패시든지 아니면 모두를 패시든지 상관없고 그 외에 뭐 얘기하는 과정에 간단한 질문 정도. 네. 토론회 총평부터 하시자면 간단하게. 지난 토론회 총평? 부전 한 3회차 토론회 때는 엉망했잖아요. 완전 이즘에 문재인 후보님한테 이제 모든 다른 당 후보님들이 완전히 그냥 이지메식으로 일본말 이지메 왕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신공격성 비방 뭐 이런 질문들만 있었는데 어제는 뭐 비교적 그래도 정책성 이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조금 서운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서운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게 실언인가, 솔직한 마음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말렸어요. 하셨나? 말렸어.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제 군형법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처벌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전략적인 판단이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후과가 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SN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는 다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대체로 소수자의 보호는 법원이라는 사법부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또는 미국의 수많은 주지사 선거에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뭐 후보들이 공약하고 뭐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국 법원이 오랜 시민사회에 이제 특히 성소수자 관련된 그분들의 요구들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함으로써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저러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그러니까 못한 말렸다는 것처럼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그거는 이제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 제 말은 법과 제도의 문제로 처음에 질문을 던졌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수자 인권 혹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이런 차원으로 뒤섞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평생을 이 정치권보다는 평생을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규정이 딱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론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게 뒤섞으면서 명쾌하게 분리해서 답변하지 못했고 일단 동성애하고 동성혼은 구별해서 답변을 나중에 했었어요. 가서야 그것도 그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있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의미의 동성애에 대한 취향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왜곡된 측면이 있다. 아니 왜곡됐다기보다는 그런 소지를 주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정리는 하셔야 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노렸던 건 원래는 노렸던 것은
동성애 관련돼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낼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주말에 교회에 뿌리려고 한 거거든요. 대형교회. 네, 대형 교회에 봐라. 그 홍준표식의 큰 기술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교회에 뿌릴 게 없어요. 그래서 종편에서 이거 가지고 막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라 70~80% 이상이 정서적으로 가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형제 가지고 뿌리지 않을까요? 사형제 반대한다. 그건 약해. 약해요? 예. 그래서 그걸 뿌리고 싶어서 그걸 던진 건데 홍준표 프레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차원에서는 실패인데 어떤 차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냐면 예기치 않게 진보 진영에서 이게 이제 파편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의 논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말려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를 바꾸거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문 후보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뭔가 한번 말을 하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할 일이고 지금 오늘 나오신 박 선수는 임무가 다릅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총평은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준비된 게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송민순 진실공방. 이분은 반드시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한형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로 이분은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다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장관을 하신 분이 그 장관 중에 지득한 사실, 그것이 사실 진실도 아니에요. 아주 단편적인 일부 사실을 가지고 작년 국감 때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선을 20일도 안 남기는 상황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문재인 후보가 1등, 압도적인 1등 가고 안철수 후보가 좀 밑으로 이제 다운되고 점점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더군다나 장관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분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 말이 진실이고 문재인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인기나 지지도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통을 했는지 서로 공모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선거를 20일 정도 남겨놓고 선거판은 1등, 2등, 1등과 2등의 차이는 벌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매사에 담대하게 처벌받아도 괜찮아 그런 식의 그 돈키호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이분의 성품상. 근데 이걸 까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걸 공개한 거는 그게 진실도 아닌데 저는 신북풍 공작 색깔물이 더 나가서 이것은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분을 4개 범죄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그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 4가지. 이 4가지가 경합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돼가지고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 출신으로서 볼 때. 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핏대가 올라가지고 이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다.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남북관계상에 특히 양국 정상 간에 있었던 14 정상선언과 관련된 그걸 통칭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걸 깐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정부든 다른 정부든 간에 이러한 소행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고요, 이제.
이분이 작년에 그 회고록에다가 문재인 실장이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 이겁니다.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론 내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중앙일보 인터뷰가 결의안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이를 반영했다. 완전히 문재인이 모든 걸 기획하고 결정하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잖아요. 주인공이 문재인. 이게 본질이에요. 진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본질인데, 자, 다음 보시면 김경수 대변인이 깠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쪽에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멍충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깠어요. 정당방위 이거는.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16일 이번엔 기권으로 하자. 이렇게 기권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07년, 그러고 나서 계속 이분이 그 계기니까, 그죠? 혼자 유독 그렇게 주장하니까 11월 16일이 아니고 18일에 저는 잘못됐고, 백전차 안보실장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VIP께서 기권을 정리했다.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 다 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북에 보낸 통지문 19일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북한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 의견을 참조해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로 보이지는 통지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기권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결정이 어떤지 간에 불과 40일 전에 했던 14 남북 정상선언의 그 취지에 훼손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을 일종의 통지하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취지지 북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자, 다음.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송민순 본인도 그 회고록 451페이지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기가 자백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됐다는 걸.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오마이뉴스의 참여정 웨이씨 누군 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더 엄청난 증언을 했어요. 이분의 메모, 당시에 회의 때 들어간 메모에 의하면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송민순이 북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 결정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송민순 본인이었다라는 엄청난 얘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이건 빗더블. 그래가지고 흥분 끝.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에 비실비실했잖아요. 이제 총장직도 내놓고 뭐 분위기가 뭐 그쪽으로 거의 손 기부합하려고 하는 참에 본질도 아닌 뭐 참여정부에 있던 누가 문자 보내가지고 자기 협박했다 뭐 이런 비본질적인 얘기로만 지금 본질을 이렇게 제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거들 게 있나요? 뭐 없이. 자, 그러면 1번 끝, 2번. 자, 오로지 이 BW 말이에요, BW. 네. 내일도 제가 하나 뭐 합니다. 포스코. 이 BW는 자, 안내분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한때는 거의 1등 후보를 거의 따라잡고 심지어 추월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된 바탕이잖아요, 안내분. 오늘날 소위 안철수 후보의 성공 신화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안내 비커로 안철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얘기합니다. 공정경제. 근데 이 안랩에서 오늘날 안철수 후보가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안랩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는 거예요. 저거는 원래 회사가 비실비실할 때 외부로부터 자금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냥 사채, 즉 돈을 빌리면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사채의 본질에다가 플러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주는 일종의 두 가지 유인 요소, 꼬드기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발행되는 사채거든요. 이 사채를 1999년에 발행합니다. 총액은 25억 원. 그런데 다음에요. 그 당시에 주주가 여럿 있었는데 그 주주 중에 법인 주주가 있어요. 산업은행, 삼성 SDS, 이런 LG 이런 법인 주주가 있었는데 전부 다 원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행하기 때문에
예, 아주 경청해 주는 자세는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신주인 이스콘부 사채는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고르게 배정을 해줘야 돼요. 지분대로. 좋은 거잖아요. 옵션을 두둑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안철수 주주한테. 최대 주주.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안내배 대표이사가 누구냐? 안철수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자기한테 다 몰아주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기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하는데 우리 김보엽 기자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사예요. 야, 이거 이번에 상장할 거니까 이러면 상장하면 돈 대박 나. 이거 주가 확 뛰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식을 사놓는 거. 저는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표이사와 제3자 간에도 이게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대박 나는 걸 처벌하는데 이거는 대표이사 본인이 자기한테 몰빵 주는 그런 거잖아요. 반론을 하면 당시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이사들, 대주주들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산업은행과 삼성 SDS는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배정을 받았으면 상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 안 했더라도 상장 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상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상장 가능했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다라면 이 법인 주주들은 엄청난 몇백억의 몇백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했으니까 그 법인들의 배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성 SDS에서 거기가 이재용 그 자매 남매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 SDS의 이재용 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3자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 근데 안내분 본인이 자기한테. 나쁘죠? 더. 근데 삼성 SDS는 그래도 이 발행가액 전액을 다 납입을 합니다. 회사에. 한 300억 정도를. 근데 이 안내에서는 25억 발행가격인데 그 중에 3억 4천만 원만 납입을 해요. 왜? 20년 만기로 잡아가지고. 20년 만기짜리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3억 4천만 원 딱 집어넣고 1년 뒤에 빼가면서 결국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상장함으로써 무려 한 3, 40억에 2년 만에 대박을 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본가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횡행하던 방법을 쓴 그러저러한 자본가입니까? 삼성 SDS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판.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안캠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발행 가격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음에 보실래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당시 대표이사가 만약에 BW를 자기한테 배정함으로써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 지분율은 39.7%에서 28.9%로 떨어져요. 그래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어요.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저 일가들이 갖고 있는 총 지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 안 됩니다. 5% 이내죠. 5% 이내예요. 그거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삼성그룹을 다 지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27, 8%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요거 신주인수권 자기한테 전량 배정함으로써 39.7%에서 한 단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39.9% 딱 지분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5억 원의 주식을 획득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상장함으로써 그 당시 상장 공모가가 23,000원이에요. 정확히 2년 만에 336억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이사는 앞으로 신주 발행을 어떻게 할 거고 상장을 어떻게 할 거고 자기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자기가 경영하는 거니까. 자기 정보를 대표이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이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공정경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개인 기업, 구멍가게 같으면 내가 무슨 빚을 내든 뭐를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돈을 빌려오든 돈을 빌려주든.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잖아요. 안 내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론이 당시에는 다 이 정도 수준은 불법이라고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대주주가 이익을 챙길 기회로 다들 인정해줘서 다들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시절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업계에 유행하던 그렇겠죠. 방식.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더 나빴다기보다는 다른 그 사람들이 하던 정도로 그냥 그대로 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도덕적 차원에서 결단하지 않았다. 이 정도 비난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정경제를 말하지 말아야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저 방식을 지금 이분도 벤처붐,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주장해요. 그러면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해라. 그러면서 내가 1999년에 했던 방식 그러면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대박 내라라고 권유할 수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타당하느냐? 거꾸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겁니다.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젊은이 여러분들 대박 내세요. 내부자 정보, 자기 정보 활용해가지고 대박 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 당시에도 아까 삼성 SDS도 처벌받았고 저 당시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다 지적받아가지고 다 시정되고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징계와 여러 가지 처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문제가 안 됐던 건 아니다. 수사 대상도 됐는데 저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하고의 차이는 그 당시 실질적인 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무혐의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그 당시 관여했던 검사의 저는 진술을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안 자체는 불법성 소지가 있었다까지 들으셨어요? 아니면 조사하다 말았다까지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배임 혐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아까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들, 산업은행, 삼성 SDS, 또 LG 같은 데서 정상적으로 상장돼가지고 BW를 자기 지분만큼 배정받았으면 얻을 이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고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억짜리를 20년 만기로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 넣었다가 2년 만에 336억 이득 받았잖아요. 아까 삼성 SDS는 전액을 다 납입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회사의 안내배 회사는 사람과 다 동일한 법인격입니다. 그 회사에 25억이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나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 공소권 없음이네요. 예, 공소권. 예. 이게 도덕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제가 이 삼성 SDS 유죄 판결에서 법원이 평가한 것은 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냐. 삼성 SDS도 저가 발행인데 여기도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는데 왜 우리가 배임이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법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상증법상의 그것은 친족 간에 증여하고 상속할 때 과거지사를 묻는 세금 과세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법원이 평가한 것은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이냐 아니냐. 기존의 자산평가 플러스 미래의 성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1대 1.5의 비율로 가중해서 평균을 내리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0% 헐값 발행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캐프 쪽에서 그 당시 3일 회계법원이 평가한 것은 한 3만 몇천 원인데 5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정상가 발행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그 방법대로 하니까 12만 3천 원이 정당 가격이에요. 삼성 SDS보다 훨씬 더 40%의 저가 발행입니다. 또 우리가 이재용을 욕할 때 자기가 회장이어가지고 원래 이만큼 발행해야 될 걸 이렇게 싸게 발행해서 그 차익을 먹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용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공정경제를 얘기하느냐. 법으로는 단죄할 수 없어도 그럴 자격은 없지 않느냐.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지. 나 열받게.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삼성 SDS에서 평가했던 그 기준대로 아까 하신 말씀. 네. 그 기준대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신 것 중에 홍준표 후보 것도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 이분이
겁도 없이 지금 그러잖아요. 방방 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의 결정적인 거는 2심에서 무죄 났다는 거 아니에요? 성완종 회장이 돈 줬다는 거. 1심은 유죄예요. 50대 50이에요, 확률이. 그렇잖아요? 그게 성완종 회장의 메모잖아요. 메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게 1심이에요. 2심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2심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판사 출신이 그 알 수 없는 분에게 대통령, 19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맡길 수 있겠어요? 본인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는 그 메모인데, 자, 본인의 메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모고, 문재인의 메모는 의미가 있는 메모. 이게 이중잣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예전에 말해요.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했던 마지막 이거는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세상에 죽으면서 그것을 거짓말로 그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대개는 증거 가치가 높고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원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 많이 이상해졌어요. 일단 그 3심이 대법에서 대선일 전에는 절대 판단할 리가 없고 그럴 리가 없죠. 예, 혹시나 네.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은 무죄 판결 내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게 딱 스톱이 되나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의 가능성보다는 꼼수 있었잖아요.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면 대체로 예측이 15%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꽤 상승하고 안철수 후보가 많이 폭망이 아니고 떨어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15% 정도 나오면 향후에 차기 정부 때의 정치적 구도상 보수의 일종의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계 개편이 되고 어차피 바른정당과 무슨 이렇게 정계 개편이 될 텐데 그걸 주도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힘을 갖게 되고 지금 김보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을 클리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썰들이 있는 거죠. 2등은 누가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 제 말은 법과 제도의 문제로 처음에 질문을 던졌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수자 인권 혹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이런 차원으로 뒤섞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평생을 이 정치권보다는 평생을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규정이 딱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론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게 뒤섞으면서 명쾌하게 분리해서 답변하지 못했고 일단 동성애하고 동성호는 구별해서 답변을 나중에 했었어요. 가서야 그것도 그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있자 아차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의미의 동성애에 대한 취향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왜곡된 측면이 있다. 아니 왜곡됐다기보다는 그런 소지를 주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정리는 하셔야 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노렸던 건 원래는 노렸던 것은 동성애 관련돼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낼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주말에 교회에 뿌리려고 한 거거든요. 대형교회. 네, 대형교회. 봐라. 그 홍준표식의 큰 기술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교회에 뿌릴 게 없어요. 그래서 종편에서 이거 가지고 막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라 70~80% 이상이 정서적으로 가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형제 가지고 뿌리지 않을까요? 사형제 반대한다. 그건 약해. 약해요? 예. 그래서 그걸 뿌리고 싶어서 그걸 던진 건데 홍준표 프레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차원에서는 실패인데 어떤 차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냐면 예기치 않게 진보 진영에서 이게 이제 파편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의 논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말려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를 바꾸거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문 후보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뭔가 한번 말을 하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할 일이고 지금 오늘 나오신 박 선수는 임무가 다릅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총평은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준비된 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송민순 진실공방. 이분은 반드시 처벌을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한형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로 이분은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다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장관을 하신 분이 그 장관 중에 지득한 사실, 그것이 사실 진실도 아니에요. 아주 단편적인 일부 사실을 가지고 작년 국감 때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선을 20일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문재인 후보가 1등, 압도적인 1등 가고 안철수 후보가 좀 밑으로 이제 다운되고 점점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더군다나 장관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분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 말이 진실이고 문재인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인기나 지지도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통을 했는지 서로 공모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선거를 20일 정도 남겨놓고 선거판은 1등, 2등, 1등과 2등의 차이는 벌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매사에 담대하게 처벌받아도 괜찮아 그런 식의 그 돈키호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이분의 성품상. 근데 이걸 까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걸 공개한 거는 그게 진실도 아닌데 저는 신북풍 공작, 색깔몰이 더 나가서 이것은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분을 4개 범죄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그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 4가지. 이 4가지가 경합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돼가지고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 출신으로서 볼 때. 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진짜 핏대가 올라가지고 이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다. 했던 게 그게 실언인가, 솔직한 마음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말렸어요. 하셨나? 말렸어.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제 군형법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처벌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적인 판단이나 무슨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후과가 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SN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는 다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대체로 소수자의 보호는 법원이라는 사법부에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또는 미국의 수많은 주지사 선거에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후보들이 공약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국 법원이 오랜 시민사회에 이제 특히 성소수자 관련된 그분들의 요구들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함으로써 합법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저러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그러니까 못한 말렸다는 질문이었고. 것처럼 예, 예. 큰 왜냐하면 기술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헌으로 2번 타자.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안본부의 이실장 공식 직함입니다. 최근에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고 있어요. 맹렬히 안철수 후보 BW에 꽂혀가지고 지금 BW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박범계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장재원 의원과 요 장면으로 큰 트러블을 겪었죠. 자, 간단하게 순서는 토론회 총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후보를 정해서 패시든지 아니면 모두를 패시든지 상관없고 그 외에 뭐 얘기하는 과정에 간단한 질문 정도. 토론회 총평부터 하시자면 간단하게 지난 토론회 총평. 그전 한 3회차 토론회 때는 엉망했잖아요. 완전 이즘에 문재인 후보님한테 이제 모든 다른 당 후보님들이 완전히 그냥 이즘회식으로 일본말 이즘회 왕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신공격성 비방 뭐 이런 질문들만 있었는데 어제는 뭐 비교적 그래도 정책성 이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조금 서운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서운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해.